안녕하세요. 하성란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대중가요에는 유난히 사랑과 이별을 주제로 한 노래들이 많은데요. 그만큼 사랑을 갈망하지만 이별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처럼 이별 또한 서투고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나 사물과 또 사람들과 어떻게 잘 이별할 수 있을까요? 소설가 김연경 선생님을 모시고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연경 작가의 심리 에세이 3부작의 완결편 좋은 이별의 출간을 기념하는 북 콘서트가 열렸다. 그 모습이 그립고 너무 그리워져서 그대 없이는 안 될 것 같아요. 어쩌죠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을 어쩌죠 난 이제 어쩌죠 그대뿐인 나의 사랑을 비가 오던 어느 날 나를 안아주던 날 계속해서 와이나 준봉 씨가 이 책에서 한 부분에 김연경 작가는 상실과 애도를 주제로 이별에 대한 매뉴얼을 내놓았다. 그동안 인간의 상처와 치유에 관심을 기울이며 문학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새로운 장을 열어왔다. 다치니까 그때는 인간의 내면에 드리운 그늘과 상처는 이별과 상실의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데서 싹튼다. 하룻밤도 헤어져서 못 잔대요. 그리고 슬픔을 잘 우리의 삶이 이별과 상실의 연속이라면 제대로 이별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불편한 그거라고 말씀하셨는데 30대 후반 심각한 우울증을 극복했던 체험과 해박한 심리학적 지식을 토대로 김연경 작가는 독자들에게 치유의 메시지를 건넨다. 이 책에 있는 내용이 시종 일관, 그러니까 이별 이후의 감정, 나는 이제 외할머니처럼만 살면 될 것이라 김연경 작가는 생각하고 모든 있다. 이별은 궁극적으로 좋다고 말한다. 담아두고 떠나보내는 일은 결국 새로운 세계를 창조할 공간을 내면에 확보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특히 인간의 심리를 섬세하고 감성적인 문체로 포착하며 정신 분석과 심리학이 주는 딱딱함을 문학의 유연성과 부드러움으로 보듬는다. 어디에 내다버릴 수도 없는 것들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내면에 깃든 묵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떠난 사람과의 추억이 깃든 노래를 듣다가 슬픔이 느껴진다면 치유되는 중임을 깨닫고 한동안 슬픔 속에 머문다. 노래하기는 소리와 함께 내면의 감정을 발산하는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일은 고통을 신진대사시킨다. 꽃피는 고래는 교통사고로 부모를 잃은 17살 소녀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상실을 극복하고 홀로 서는 과정을 그린다. 독자들도 책장을 넘기면서 갑작스러운 이별과 상실에 따른 증상, 애도의 과정을 오롯이 경험하게 된다. 에세이 좋은 이별은 외국의 문학작품과 유명인들의 사례, 다양한 사회현상과 이슈들을 인용하며 애도 심리의 역사와 실제와 실천법을 소개한다. 네, 소설가 김연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작년 여름에 꽃피는 고래라는 장편 소설을 내셨고요. 네. 얼마 전에 좋은 이별이라는 에세이집을 내셨어요. 좋은 이별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정말 제게 딱 필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위로와 어떤 떠나보냄 이런 것들에 관한 것, 성찰이 저한테도 많이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은데요. 네. 어떠셨어요? 심리 에세이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애도편을 내셨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내셨는지요?
제가 그동안 한 10년간 제가 쓰는 모든 작품이 소설이든 에세이든 정신분석이나 심리와 관련된 주제들이 이렇게 늘 다 있었어요. 근데 이번 책을 마지막으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마무리 짓는다. 그동안 내가 해왔던 공부를 보따리를 싼다 하는 심정으로 썼어요. 그래서 네. 저에게도 개인적으로 애도하는 책, 지난 한 시기를 떠나보내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세 권의 심리 소설, 그러니까 심리 에세이에 관한 제목들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아, 예. 지금 이제 애도에 관한 마지막 편인 좋은 이별. 좋은 이별은 편은- 애도만을 주제로 한 거고요. 네. 그 전에 쓴 1000개의 공감은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게 사랑과 성을 포함한 사랑과 그다음에 관계 맺기예요. 네. 그래서 그곳 성을 포함한 사랑과 관계 맺기에 관한 그 질문을 받아서 답을 해주는 형식으로 썼는데 그것을 주제로 한 게 1000개의 공감이고 네. 그 전에 제일 처음 썼던 것은 사람 풍경이라는 제목인데 그거는 제가 20대 중반 무렵에 이렇게 인간의 몸은 해부도처럼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나온 그림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인간의 마음은 왜 해부도처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책이 없는가? 응? 그런 책을 좀 이렇게 그냥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써주는 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사람 풍경이 바로 그렇게 인간의 심리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가장 이렇게 쉽게 그러니까 해부도처럼 네. 그렇게 쓴 책이에요. 아, 해우도처럼 볼 수 있다면 예. 예, 정말 그 사람의 마음도 잘 짚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책은 작년 여름에 출간하신 꽃피는 고래. 네. 이 소설 작년 여름에 읽고 굉장히 마음 아팠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나온 좋은 이별. 두 책 모두 애도에 관한 소설과 에세이예요. 네. 애도란 말 저희에게는 좀 흔치 않은 단어인데요. 애도란 그렇죠. 무엇인가요? 일상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단어인데 사실 애도가 그냥 슬퍼하기, 잘 슬퍼하기, 슬픔을 표현하기 이런 정도의 의미예요. 근데 프로이트가 처음으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의 유족들 혹은 미망인들이 특별한 감정에 처한다 하는 걸 알고 그 사람들을 연구해가지고 처음 쓴 논문이 애도와 우울증이에요. 거기 처음으로 애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게 번역되는 과정에서 원래는 슬픔 이런 건데 모닝. 네. 근데 번역되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애도로 번역이 됐어요. 애도와 우울증으로. 그래서 그냥 용어로 학계에서 사용되는 네. 그런 용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슬픔과 우울증 이런 의미여서 그 프로이트의 첫 논문에서는 그러니까 상실을 경험하고 나서 잘 슬퍼하지 못하면 우울증이 된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개념이 모닝이라는 개념이 점차 더 넓게 연구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큰 의미가 됐죠. 네. 어떻게 보면 이 애도라는 것이 지금 현 시대와도 잘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느닷없이 가족이나 또 사랑하는 이들을 잃어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요. 뭐 교통사고든 자살이든 너무나 변화무쌍한 시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것, 어떻게 잘 살 것인가만 생각을 했었지 어떻게 잘 떠나보낼 것인가.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누군가를 떠나보낸다기보다는 제가 떠날 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런 생각도 짚어보게 됐어요. 근데 지금 상황은 남자들은 울지도 못하게 세 번 딱 울어야 한다는 얘기도 있고 또 아주 시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거북이 울음 뭐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아주 굉장히 뜻깊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됐는데요. 네. 우리가 한 번도 이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그래도 이별의 의례들이 조금 있었어요. 장례 절차도 있었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일장, 매일 상석을 올리고, 3년 동안 슬퍼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현대사회로 들어서면서 그런 슬픔의 의례들을 다 없앤 그것들이 되게 문제가 된다 그래요. 현대인의 병리성에. 그런데다가 또 이성과 합리의 시대가
그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별을 뭐 이렇게 상실을 경험하면 혼자 조용히 처리해라. 뭐 금방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다. 또 혹은 빨리 다른 일에 몰두하면 금방 잊어질 것이다. 이런 이상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이상한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들이 전부 다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방식이었다 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좋은 이별에 보면 얼마나 다독을 하셨는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돼요. 예, 여러 유명 작가들의 구절 같은 것 아주 적합하게 예, 잘 뽑아주셨는데요. 좀 정신분석학 이런 쪽에서도 이런 예는 좀 드물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그게 정신분석적으로 문학을 연구하는 거는 한 그 락강이 정신분석의 개념을 이렇게 되게 확장시킨 학자예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정신분석은 의학이었는데 락강이 정신분석 개념을 사회에다가 이렇게 적용시킬 만큼 확장시킨 이후로 인문학이나 철학 영역에서 정신분석을 많이 사용했어요. 역사에서도, 역사학도. 근데 정신분석의 다양한 개념으로 사회나 뭐 예술을 읽는 노력은 시도는 많이 되어 왔는데 애도라는 개념만으로 사회를 읽거나 개인을 읽는 시도는 90년대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외국 논문들을 이렇게 보면 논문이나 책이나 90년대 이후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애도 개념으로 사회를 읽고 인간을 읽고 그리고 사실은 사회와 인간을 읽는 핵심 개념이다라고 이해가 되고 한 지는 최근 일이에요. 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책이겠구나 싶지만 아니에요. 사실 네, 쉽게 이해를 갈 수 있게 이렇게 풀어놓으셨어요. 보면 그 알바레즈의 자살의 한 연구도 인용을 하셨었죠. 예. 네, 책 속에 어떤 구체적인 사례 몇 개를 소개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듯해요. 제가 사실은 그 책들이 정신분석을 받기 전에 다 읽은 책들인데 제가 정신분석을 받고 나니까 예전에 읽었던 책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아, 예전에 읽었던 그 책이 이런 의미를 담고 있구나 하면서 새롭게 다 이해가 됐는데 그중에 에밀 아자르의 자기 앞의 생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아시죠? 네. 모모라는 소년이 그 로자 아줌마랑 같이 사는데 그 아줌마가 대리 양육자이긴 하지만 굉장히 애착하는 대상인데 이 아줌마가 죽게 되니까 죽을까봐 너무너무 불안해하다가 죽게 되니까 아줌마를 그 병원으로도 어디로도 보내기 싫어가지고 지하실에다가 아줌마를 옮겨놓고 그래서 아줌마 거기서 목숨이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줌마 얼굴에다 화장을 해주고 향수를 뿌리고 그러면서 아줌마 옆에서 며칠간 죽은 아줌마 옆에서 며칠간을 살아요, 소년이. 아, 근데 예전에 읽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 장면이 우리가 죽음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지 못해서 마음에다가 품고 있을 때 우리가 도달하는 곳이 어디인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는 장면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중간에 텔레비전을 시청하시기 시작한 분들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지금 하실 텐데 자기 가슴에 무덤을 만든다는 말이 예, 그게 딱 그거지요. 실감이 나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좋은 이별은 어떤 이별인가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이별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이 애도 이론을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들의 얘기는 그러니까 애도의 핵심은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떠나보내지 못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감정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그게 마음의 병이 된다 그래요. 네. 그리고 모든 심리적인 병의 원인은 다 애착을 잃은 데서 비롯되고 근데 똑같이 나중에라도 마음을 치료하려면 그리고 더 나은 삶을 살려면 뒤늦게라도 애도를 잘 해야 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내면에 이렇게 붙잡고 있던 과거의 상처 혹은 과거의 자기 혹은 과거의 대상 그런 것들을 잘 떠나보내고 그 과정에서 그 경험이 나를 변화시키도록 만드는 그렇게 하는 계기로 삼으면 그것이 좋은 이별이다. 뭐 그런. 소설 꽃 피는 고래의 주요 무대는
인근 공단이 초래한 환경 파괴로 신음하는 처용포.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래잡이 항구가 있던 울산시 장생포를 모델로 작가가 창조해낸 허구의 공간이다. 장생포에 위치한 고래박물관은 소설 속에도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1986년 상업 포경 금지 이후 사라져가는 포경 유물을 수집해 전시 보존하며 포경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설립된 곳이다. 바다에 고래가 말라가던 때에도 할아버지가 가는 곳에는 마치 신하가 대령하듯 고래가 나타났다. 처용포의 1등 포수였던 기억을 놓지 못해 자신의 일생을 낡은 물건을 쌓아두는 창고로 만들었던 장포수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기억하는 일이 힘들고 따가워도 그리운 감정을 내면에 간직한 채 하루하루를 꾸려가야 한다고 말한다. 이 바위 그림이 왜 중요해요? 기억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일은 왜 중요해요? 그것을 잘 떠나보내기 위해서지. 잘 떠나보낸 뒤 마음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다. 할아버지를 따라 박물관 안을 둘러보다가 니은이는 아버지가 보여주기로 약속했던 반구대 바위 그림 앞에 선다. 신화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의 고향 처용포에서 니은이는 다양한 이야기와 접촉하며 치유와 변화, 성장을 경험한다. 이상했다. 굳은 듯 답답하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헤엄치는 고래들이 내 몸속에도 들어있는 것 같았다. 발바닥이 허공으로 들어올려지고 바닷바람이 몸을 뚫고 지나갔다. 물보라에 실려 몸뚱이가 바다로 떨어져 내렸고 이내 고래떼에 섞여 고래처럼 헤엄쳤다. 몽롱한 멀미 속에서 나는 고래가 신화처럼 숨쉰다는 뜻이 이런 상태일까 생각했다. 부모를 이제 갑작스럽게 잃고 찾아간 곳이 아버지의 고향이 처용포잖아요. 네. 예,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장생포가 이제 원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한데 고래라는 것의 어떤 상징성, 그런 물 이런 것들이 이 애도하고 굉장히 어떤 뜻깊은 연관이 있을 텐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그 물과 그러니까 고래는요? 이 물질 문명의 사회가 되면서 우리가 예전에 누렸던 환경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잡던 처용포 옆에 대단히 공단이 들어섰어요. 그러면서 바다가 오염되고 그러면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환경이나 직업을 잃게 된 거예요. 동시에 또 그 되게 이렇게 현대 사회가 여러 군데로 이렇게 이주해 가면서 직업을 따라 이주해 가면서 사는 사회가 되면서 예전에 우리를 보호해 주던 공동체를 또 잃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장생포가 옛 공동체나 옛 환경을 의미하는 우리가 상실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공간으로 설정됐었어요. 아, 네. 그리고 이제 그 니은이가 아버지를 잃었을 때 상실한 대상을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애도의 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와 고향을 찾아가는 곳. 지금 말씀하신 어떤 장면들을 그려보니까 장생포 시절 더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선사시대 방구대 안각가의 모습도 기억이 나는데요. 저는 얼마 전에 알았어요. 고래가 왜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도 큰 고래를 상대할 수 있었나 하는 걸 알아봤는데 고래가 혈우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늘한 작살 하나에도 이제 자기가 죽는 모양이에요. 근데 제목은 굉장히 낭만적이었어요. 이게 꽃피는 고래 이게 무슨 의미일까? 네, 그 꽃핀다라는 말 속에 사실은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꽃 핀다는 건 생명의 모습이잖아요. 네. 에로스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 꽃핀다라는 말을 그 고래를 잡는 어부들은 어떤 상황에서 쓰냐 하면 고래가 죽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피를 이렇게 흘리면서 작사를 맞고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죽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내쉬는 숨이
이렇게 피를 뿜는데요. 그 이렇게 물 분수를 뿜을 때 핏빛 분수를 뿜는데 그걸 뿜으면 그게 이제 마지막 숨이라는 걸 알고 어부들이 이렇게 환호성을 울리는데 그때 꽃이 핀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꽃 피는 고래란다고 하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제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저 언어 속에는 그 삶과 죽음의 양면성이 다 들어있구나.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다 들어있는 언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제목으로 썼는데 나중에 니은이의 어떤 그 심리적인 변화도 좀 맥락이 다 있다는 예, 어떻게 보면 그 한 인간의 성장 소설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죽음을 통과하는 예. 이제 니은이의 그 이야기로 좀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17살이에요. 네. 예. 부모를 갑자기 어떻게 여의게 된 거죠? 교통사고로요. 네. 그런 일들이 사실 소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상에도 예, 많죠. 비일비재하죠. 예. 예, 저도 가끔 그런 생각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갑자기 겁에 사로잡히기는 하는데요. 니은이가 이제 막상 자신의 어떤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애도의 과정 중 하나로 아버지의 고향인 청포로 찾아가는데 사실 청포라는 곳도 그런 수많은 일들이 상실의 고민들이, 현장. 상실들이 예. 많죠. 예. 그래서 그 상실의 현장에서 예전의 상실을 어른들은 어떻게 이렇게 슬기롭게 넘어서 왔는가를 거기 왕고래집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배우잖아요. 네. 예. 그러면서 또 한 번 자기를 넘어서는데 제가 그 주인공을 17살로 설정한 이유는 그 애도의 전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애도는 성장과 변화의 계기이기 때문에 그 성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나이, 그 나이로 설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거치면 그 다음에 바로 성인이 되는 나이인 네, 거죠. 예. 약간 통과 의례적인 그런 네, 네, 의미를, 모습이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굉장히 그 니은의 어떤 모습에 투영된 그런 삶에 굉장히 놀랍고 슬프고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어르신들을 보면 삭신이 쑤신다는 말씀들을 주로 하시는데 마음의 병이 이제 몸의 병으로 가서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예전부터 선생님 만나면 이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고 싶었어요. 그건 마음의 병. 굉장히 그걸 병이라고 인식하는 것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화병 있잖아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 등재되어 있다는 새로운 병명, 그 화병도 사실은 애도가 안 된 병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현대사에서 한 번도 행복했던 적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잃은 36년 동안 나라를 잃은 그 상실감, 나라를 잃었을 때 모든 걸 다 누구나 다 무언가를 한 가지씩 잃었을 거예요. 가족도 잃었고 뭐 그런 불행한 경험 이어서 바로 전쟁을 했고 또 가족 중에 누군가를 잃었고 또 그리고 또 이어서 바로 지독한 가난을 경험하면서 거기서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병이 안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병이. 그래서 우리 민족이 늘 이렇게 성급하고 막 그런 것도 약간 이렇게 분노에 차 있는 것 같은 말투도 그런 것도 다 거기서 비롯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걸 제가 애도를 공부하면서 이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애도의 과정에서는 꼭 몸을 함께 보살펴야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데 몸이 같이 아프기 때문에 몸이 아픈 것 때문에 다 마음이 더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더 잘 보살피면 마음이 더 쉽게 이렇게 회복될 수 있다. 그런 네. 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아주는 것도 있고 그것도 몸을 굉장히 쓰다듬어 좋고, 주는 것도 예, 있고 그런 예. 것들이 있죠. 예. 예. 그리고 뭐 이렇게 마음이 슬퍼지면 무슨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런 대사들이 대사들이 예. 항진돼가지고 조갈증을 많이 느낀대요. 아. 그래서 물을 많이 먹어주면 조금 덜 힘들다. 이런 얘기도 누군가 있고. 저를 좀 안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요새 물 많이 마시거든요. 그런 애도의 과정 전에 그런 어떤 과정을 거치기 전에는 아무래도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과정들이 있죠. 그래서 그렇죠. 니은이도
예, 그런 가정들이 겪게 돼요. 그래서 친구하고도 불화를 하게 되고 또 편의점에 뭐 유리창을 깨부순다든가 하는 그런 충동적인 일도 하게 되고 그 소설 속에 이제 그 나오는 또 다른 소설이 있죠.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그 이야기들도 이제 니은이의 어떤 상황들과 겹치게 되는데요. 그 분노의 감정이라는 것은 분노의 감정은 아까 말씀드린 꽃피는 고래가 네. 에로스와 타나토스가 같이 있는 언어라고 제가 느꼈다 그랬듯이 에로스와 타나토스, 그러니까 삶의 에너지와 파괴의 에너지, 사랑과 공격성, 이 두 가지 양가적인 감정은 사실은 인간이 원래 타고나는 감정이라고 네. 해요. 그 두 가지가 인류를 유지하게 하는 기본적인 힘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족을 사랑이 있어야 종족이 번성되고, 그 다음에 공격성이 있어야지만 포식자로부터 나를 보호하기도 하고 내가 사냥을 하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인류의 생존에 꼭 필요한 두 가지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 누구나 다 타고나는 거라 그래요. 근데 사랑을 잃으면 제일 먼저 사랑의 뒷면인 그 공격성이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연애하다 헤어지자 그러면 상대방이 막 화를 내잖아요. 왜 화를 내지? 이런 생각이 들지만 우리는 다 화내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울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사랑의 뒷면이 분노나 공격성이기 때문에 즉각 나오는 게 그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슬픈지, 왜 내가 분노하고 있는지 자신이 한번 적어보는 것도 구체화시키는 되게 좋은 것도 거죠. 좋은 방법이 있군요. 그런가 하면 또 장보수 할아버지는 뒷산에 나무를 기르기도 하고 할머니는 개나 고양이를 기르면서 어떻게 그런 슬픔을 좀 희석시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게 그 에너지, 그러니까 사랑이,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이렇게 정의를 해요. 에도를. 그러니까 사랑은 리비도의 투자, 그러니까 리비도란 사랑, 마음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에너지와 그다음에 그 몸의 그 성적 욕망이 합해진 열정을 리비도라 그러는데, 네. 사랑은 리비도의 투자, 리비도를 상대에게 주는 것. 네. 그리고 이별은 리비도의 회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상대에게 줬던 에너지를 다시 거두어 오는 것. 근데 실제로 이 거두어 올 때 그게 그렇게 쉽게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상대에게 줬던 에너지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와서 이걸 줄 다른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장포수 할아버지 같이 그 나무를 심거나 또 왕고래집 할머니처럼 고양이를 돌보거나, 이렇게 그들은 이제 되게 좋은 대상을 향해서 이 거두어온 에너지를 쓰는데, 이 에너지를, 그러니까 잘 이별할 줄 모르는 사람은 되게 파괴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중독에 빠지거나 아니면 되게 소모적인 대상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쇼핑 중독 같은 거나 아니면 불필요한 물건을 막 모으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거두어온 에너지, 열정의 덩어리를 잘 쓰지 못해서 이렇게 낭비하는 방법.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기 위해 정해둔 규칙 같은 건 있어. 징징거리지 않기, 변명하지 않기, 핑계대지 않기, 원망하지 않기. 그 네 가지만 안 해도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속으로 나무 언니 말을 반복했다. 엄살, 변명, 핑계, 원망. 맞는 말 같았다. 지난 석 달간 내가 경험한 모든 감정들이 저 네 가지 영역에 속하는 것들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나무 언니의 네 가지 규칙을 잊지 않기로 했다. 공연장 무대 위 언니들 얼굴에서 보았던 빛이나 활기가 느껴지려면 많은 시간과 내공이 필요한 게 틀림없었다. 언니들의 얼굴에 나타나던 황홀하고 익살스럽고 달콤한 표정을 잊지 않으려는 니은이는 공연장에서 알게 된 영호 언니에게 매일 한 통씩 문자 메시지를 받는다. 생각보다 힘이 센 문자 메시지의 위력을 통해 새로운 삶의 정체성을 찾기 시작한다.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도 사랑해. 뽀뽀해줘. 아빠 볼 조심하고. 니은이는 삶의 먼 미래까지 생각해보다가 자신을 중심으로 주어를 바꾸어 본다.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두려워하기보다 용기 있게 맞이하기로 다짐한다. 문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한 사람에 대해 알게 된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나는 언니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문자 보내기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도 기억해두기로 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멘토링에 대해 알려주신 가정선생님이 닮고 싶은 사람에게 편지 쓰기라는 숙제를 낸 적이 있었다. 그때 영호 언니를 알았더라면 언니에게 편지를 썼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마다 눈앞이 조금씩 환해지는 것 같았다. 10년쯤 후에도 여전히 슬프다면 나무 사촌 언니처럼 하면 될 것 같았다. 슬픔을 사진으로 찍으면서 인도를 여행하기. 20년쯤 후에는 영호 언니처럼 해븐에서 만난 언니들처럼 살면 될 것이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밤이면 스트레스를 날려보낼 즐거운 일을 찾을 것이다. 30년쯤 후에는 왕고래집 아주머니처럼 유쾌하게 살면 되고 더 시간이 흐르면 왕고래집 할머니처럼 살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갑자기 모든 것이 괜찮아지는 느낌이었다. 그 니은이는 아까 말했던 장보수 할아버지나 또 왕고래집 할머니, 또 영호 언니, 예, 예. 방금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그 언니들에게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 상처를 이제 극복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어차피 한 번쯤은 한 번 이상의 이별을 겪게 되죠. 그렇다면 주변에 누군가에게 나 좀 구해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렇게 도움을 청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제일 나쁜 게 여성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자폐 공간으로 숨거나 아니면 상실의 현장으로부터 많이 도망쳐 버리는 건데 네. 그럴 때 삶으로부터 자꾸만 이렇게 물러나게 되는 네.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삶을 같이 이렇게 이끌어 가줄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 그리고 그분들은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냈는지를 듣는 것,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어디 가서 늘 이런 질문을 받는데, 그렇다면 애도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그 애도를 도와주는 사람은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너를 항상 지지해주고 있다 하는 관심을 옆에서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침묵의 지지를 보여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로 하여금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하면, 슬픔이든 내면 이야기든 표현을 하면 그게 치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주는 건데 절대로 판단하거나 평가하거나 충고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기. 네. 그 두 가지만 할 수 있으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니은이가 이제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에 극복을 하게 되는 가장 큰 계기는 자신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우연히 목격하게 되는 네. 것인데요. 그때부터 이제 소설도 주어가 이제 나로 시작이 되죠. 예. 그게 드디어 이렇게 입장을 바꿔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동안은 아이의 입장에서 계속 엄마가 부모님이 나를 보살펴주지 않고 떠났다, 이런 생각으로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심을 상대에게다 두고 내가 버려진, 내가 혼자 남은 이런 의미였는데, 그런 인식이었는데 이제 교통사고를 목격함으로써 아, 엄마 아빠는 어땠을까 하고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상대의 입장을 헤아려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건 이미 내가 나를 객관화시킬 수 있다는 뜻이 된 거예요. 그리고 네. 그 시점부터 이 상황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고 거기서 바로 그 지점에서 한 단계 성장이 일어나죠. 네. 그렇다면 여기 떠나보내게 되는 것은 그 어떤 부모라는 것의 이미지인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게 소설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를 계속 마음에 잡고 네네. 있었잖아요. 그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정신분석 입장에서는 내면의 부모를 떠나보내는 게 되게 중요한 성장의 계기라고 해요. 네. 근데 그 내면의 부모란
우리가 되게 어른이 돼서까지도 내면에 계속 예전에 부모가 했던 목소리, 부모의 지시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나를 감시하고 나를 이렇게 승인해 주려고 하고 그러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내면에서 내가 승인받으려고 하는 혹은 또 지지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없애는 것. 그것이 이제 부모를 떠나보내는 것이라고 해요. 그 니은이가 치료하는 그 과정 중에는 처형포의 설화와 신화도 큰 도움이 돼요. 네네. 네. 저는 설화나 신화가 인류의 지혜를 실어 나르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배워야 하는 삶의 솔루션이나 혹은 그 삶의 원형 네, 같은 것들이 원형이죠. 다 들어있다고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소설 전체에다가 그 처형포 설화 같은 것들을 이렇게 베이스로 깔았어요. 네. 그리고 곳곳에서 니은이가 그 설화에서 뭔가 중요한 그 해법이나 혹은 이해 같은 거를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장치를 했어요. 재미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제 글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할머니가 딸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되잖아요. 글을 쓴다는 것도 자신의 삶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글을 쓴다는 것도 표현하기의 일환인 거예요. 슬픔을 표현하기. 네. 그러니까 울기, 내가 어떻다고 말로 표현하기, 또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글로 표현하기.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내면을 표현하는 건 전부 다 나를 치료하는 방법이 되는데 그중에 글로 표현하기는 더 이렇게 앞에 것들보다 더 깊은 사유를 동반하기 때문에 정체성을 자기가 누구인가를 재정립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되지요. 네. 17살 니은이가 이제 그 정말 험한 일을 통해서 그런 애도를 과정을 잘 떠나보내고 나서 부모도 진짜로 떠나보내고요. 혼자 독립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느끼는 따뜻한 감정들은 아무래도 선생님의 소설인 세월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네. 저도 이렇게 살면서 친척을 혹은 인척을 이렇게 상실하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30 무렵에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할아버지의 죽음을 심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가서 장례를 치르고 빨리 돌아와서 얼른 회사 일을 열심히 하는 그렇게 심리적으로는 슬퍼하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 죽음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상하게 자꾸만 제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이렇게 견딜 수 없다 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그때 제가 제대로 슬퍼하지 않아서 그 후에 삶이 되게 불편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슬픔이 아니라 이상하게 그 자기 파괴적이거나 혹은 혼돈 같은 느낌으로 그 죽음을 경험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제가 정신분석 과정이나 심리치료 과정을 많이 거친 다음에 최근에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외할머니를 잘 떠나보냈어요. 외할머니가 입관하기 전에 얼른 내려가서 마지막으로 외할머니 얼굴도 보고 또 그 얼굴도 이렇게 쓰다듬어 보고 그리고 외할머니를 나의 내면에 이렇게 내면화시키는 거 있죠. 외할머니가 알려준 삶의 방식들을 내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외할머니처럼만 살면 되겠구나 하는 외할머니의 모습을 내 삶의 모델로 만들고 그렇게 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이제는 애도를 잘하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되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10년간의 보따리를 싸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독자의 입장으로서 다음 소설은 어떤 소설일까 굉장히 기대가 많이 돼요. 그동안 장편도 꾸준히 많이 쓰셨잖아요. 네. 다음 소설은 이제 정신분석과 심리학과는 아주 무관한 그렇지만 그냥 그동안 제가 공부한 혹은 제가 이해한 모든 것들이 잘 담겨 있는 네. 이렇게 이렇게 추상적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 작품을 못 쓰게 되더라고요. 네. 이상한 징크스가 있어서. 네. 예. 그렇지만 지금 공부하셨던 것 그걸 떠나서는 또 소설을 쓸 수가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다음 작품 나오면 또 열심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낭독을 부탁드리면서 시간을 맺을까 하는데요. 어느 부분 읽어주세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제가 어떻게 잘 애도했는가, 네. 외할머니의 가치를 내 것으로 만들고 떠나보낸 사람을 내면에 간직하는 네. 그런 얘기들에 대한 대목이에요.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할머니는 80세가 되었을 때도 외국에 사는 손자를 만나러 가겠다면서 혼자 몰래 영어를 공부하셨다. 그런 일화를 떠올릴 때면 그것이 어쩐지 미래의 내 모습처럼 느껴져 슬그머니 웃음이 난다. 나는 이제 외할머니처럼만 살면 될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외할머니 모습을 내면에 담아두고 노년의 모델로 삼고 나니 생의 마지막까지 밝고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 이별한 사람과 분리되고 그를 잘 떠나보냈다 해도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기억이나 추억이 남는다. 그것은 떠난 이가 가져갈 수도 어디에 내다버릴 수도 없는 것들이다. 심지어 우리는 어느새 떠난 사람을 닮아 있다. 아버지처럼 뒷짐을 지고 걷거나 어머니처럼 웃고 떠난 사람이 좋아했던 음식을 먹는다. 떠난 이의 아름다움과 지혜뿐 아니라 가난과 실패조차 내면에서 이미 우리의 일부가 되어 있다. 떠난 이는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우리의 일부로 영원히 머무는 것이다. 신화학자 조셉 캠벨과 빌 모이어스의 대담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신화의 힘. 세계 전역에 퍼져 있는 다양한 신화를 통해 신화의 본질과 힘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알프레드 알바레즈의 자살의 연구. 개인의 역사를 통해 자살에 대한 시선을 다각도로 보여주는 탁월한 연구서입니다. 헝가리의 대문호 산도르 마라이의 열정. 비극적인 사건에 휘말린 세 남녀의 삶과 운명, 사랑과 진실을 그린 소설입니다. 헤르만 헤세의 자전적 성장 소설 수레바퀴 아래서 주인공 소년이 친구를 잃고 경험하는 우울증의 발병에서 치유까지의 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기차 여행을 하다 보면 긴 터널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햇빛 때문에 눈을 찌푸리게 되는데요. 그 잠깐의 찌푸림만 지나면 우리는 따뜻하고 밝은 햇빛 속에 오래 있게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은 조금 더 용기를 낸다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책을 삼킨 TV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